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정책통 시간입니다.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 토론회를 다뤄주신다고. 네. 근데 오늘 사회자께서 조금 그 발언 중에 정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프닝 멘트에서 그 윤석열 랩 2050 대표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다뤄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 신사랑에 관련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랩 2050 대표가 아니라 윤형중 랩 2050 대표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수요일 정책통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화요일이에요.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네요. 예. 오늘 왜 이렇게 예. 과일값 때문에 너무 흥분했나 봐요.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랩 2050 윤형중 대표의 정책통 시간입니다. 네. 윤형중 대표님,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네, 민생 토론회 네, 20회 주제입니다. 동안 있었던 걸 집중 오늘 해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사실 제안한 방식이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셔서 네. 주의 깊게 들었었습니다. 네. 진짜로 그래요? 근데? 아, 이게 저작권 수많은 사람들이 제안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공식적인 출판물로서 그 대통령에게 하는 부처별 업무 보고를 대국민 업무 보고 방식으로 전환하자라는 제안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공식적인 출판물로서는 아마 제가 제일 최초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책도 가져왔는데요. 이게 2017년도 3월에 출간된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쓴 책 머리말 그 8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런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치는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정치들 이제 조금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1년에 한 번씩 대국민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공약과 정책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합니다. 현재 정부 각 부처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부처별 업무 보고의 대상을 기존의 대통령에서 국민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말씀하세요, 계속. 네. 간혹 언론에 이제 기고하는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대통령 그 업무 보고의 방식이나 뭐 그 공약을 그 책 검증하는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완전 똑같은데요, 이거? 네. 명칭만 이제 민생 토론회라고 했을 뿐이지. 뿌듯하시겠어요? 저작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 아마 청와대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참모 중에 한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접하신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제안하신 취지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하고 잘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제안하고는 취지와 지금 이 토론회가 하는 이제 모습이 어떻게 보면 거의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런 식의 민생 토론회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명칭도 민생 토론회잖아요. 사실 명칭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런 식의 토론회를 민생 토론회라고 칭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민생이란 단어에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에 일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단어를 오염시켰잖아요. 이제는 이제 민생이라는 단어까지. 아니 왜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건 맞잖아요. 물론 또 시민들도 발언하시고 업무 보고도 뭐 그 자리에서 시민들 듣는 데서 하고 부처의 공무원분들이 하시고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국민들을 더 자주 만난다. 그리고 각 분야의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취지가 잘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혹시 민생 토론회 하나 분량이 한 1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그 전체가 다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 20회 했으니까 클립이 한 1시간 반짜리 이상 되는 게 20개 있는 거잖아요.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은 있는데 그걸 정주행한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조금씩 봤죠. 정주행한 소수가 바로 접니다. 정주행한 예, 정주행. 1시간 반짜리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덕후야. 정책 덕후. 상당한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더 정확하게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너무 짜맞추기식의 그 행사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특히 질문자의 질문 내용 그리고 질문자의 구성, 답변 내용 이런 것들이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정책 토론회라고 보기는 조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제안을 내놨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안을 한 책의 제목이 공약 파기잖아요. 공약 파기인데 제가 뭘 했냐면은
그 도대체 정부의 공약이라는 것은 그 어떤 식으로 공약이 그 이제 만들어지고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그 공약을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느냐, 그 공약 관리 체계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공약을 살펴볼 때 봐야 할 제일 중요한 문서 4가지가 있습니다. 네. 4가지. 첫 번째, 공약집입니다. 대통령 공약집. 당연히 공약을 분석하려면 공약집부터 봐야겠죠. 두 번째가 뭐냐? 그 인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 인수위원회, 뭐 도지사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가 공약을 기반으로 그 과제를 만듭니다. 그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정과제라고 하죠. 국정과제를 보통 뭐 100개, 2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요. 국정과제 보고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그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예, 저는 각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를 수백 개를 봤습니다. 역대 정부에 예, 대부분 대동소이한 형태의 업무보고 자료, 예, 양식이 있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업무 보고. 첫 번째 하는 업무 보고도 있고요. 요거는 연간 업무 보고라고 해서 매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에게 하는 부처별 업무 보고에 기존의 공약과 국정과제가 부처의 과제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은 진행되지 않았는지가 원래는 담기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 업무 부처별 보고 업무 전체. 예. 근데 그거를 이번에 민생토론을 바꾼 것이고요. 네네. 네 번째로 봐야 하는 자료가 그 대통령 퇴임 시에 발간하는 국정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동안 공약들과 국정과제가 어떻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총 그 집결된 기록물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요 4가지 자료가 공약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원래 이제 공약부터 국정과제 혹은 이제 국정과제는 백서는 마지막에 발간하는 거니까 업무보고 요 공약부터 업무보고 이 3가지 중에서 뭐가 구체적이고 뭐가 추상적이어야 될까요? 뭐가 제일 구체적일 것 같으세요? 구체적인 거는 업무 보고 쪽으로 갈수록 구체적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네. 약속하는 단계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다가 국정과제 이렇게 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가장 추상적이었다가 이제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예, 시간이 갈수록 네. 더 추상화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국정과제가 되고 업무보고에 이제 정책이 될수록 업무 보고가 더 추상적이라고. 더 추상적이게 되고 공약이 구체적이고. 예. 그리고 혹은 그 아예 공약에 없던 내용이 업무보고에 등장하고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 업무보고에 등장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정백서에는 공약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아예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국민 업무보고의 방식은 간단해요. 그 공약과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뭘 했고 뭘 안 했고, 그리고 그걸로 우리 사회를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과제는 보고, 그래서 새로운 과제 시행해서 뭐 했고, 이렇게 간단한 양식으로 제출해라. 그렇게 하면 모두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고, 예, 검증하기도 쉽잖아요. 민생 토론회에서 이번에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는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건가요? 아주 새로운 과제들, 뭐 없던 과제들까지도,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과제들, 그런 것들을 재탕3탕하는 것들이 상당수 있고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민생토론회의 11차부터 지금까지 20차까지 한 번, 청년정책 한 번을 제외하고는 8번이 지역 간담회였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 아니죠, 그냥. 지역 간담회니까 형태는 다르군요. 예, 대통령 공약 때도 한마디로 평가하면 가장 의미 없는 공약이 지역 공약이거든요. 예, 지역 공약은 사실 무조건 해주겠다, SOC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 그러게 부처 업무 보고하고는 좀 다르네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부처 업무 보고하면서 독대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던 거 기억나요? 네, 그것도 정말 특이한 방식. 제가 어찌 보면 이 책에서 제시한 대국민 업무 방식의 가장 정반대의 방식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사진 그 업무 보고 했다는 그 언론 보도의 사진을 보면 독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한 3명 정도 배석하고 부처에서도 1명 정도 배석을 해서 한두 명 정도 배석을 해서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이제 업무 보고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예, 했었는데요. 보통 그 부처별 업무 보고는 커다란 홀에서 부처의 뭐 국실장들 또 혹은 사무관 실무자까지도 참석한 가운데 커다란 홀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굉장히 예. 사람이 많은 수십 명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하는 그런 회의인 거죠. 예, 그런 회의였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 굉장히 형식을 간소화하자.
내실로 하자 그런 취지로 저렇게 독대 방식의 이제 업무 보고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업무 보고 제가 자료도 조금 그 당시 2022년도 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이제 했었던, 물론 이제 부처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건 당시 인사청문회가 늦어져서 8월까지 간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뭐 교육부 같은 경우 업무 보고를 보면요, 그 굉장히 이제 공무원이 만든 업무 보고의 양식들입니다. 뭐 지금 현황이 어떻고, 뭐 예산이 없고, 직원이 뭐 몇 명이고, 뭐 이런 자료들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추진하는 정책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빨간색 제가 밑줄 친 그 부분이 바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가툭튀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입학시키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저거 엄청 논란됐잖아요. 저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바뀌었는데요. 아. 저 정책은 심지어 공약이나 국정과제에 없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그거의 연속성상에 있지 않고 갑자기 돌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갑자기 장관이 하고 싶은 걸 보고를 하게 된 건가? 혹은 대통령이 그런가요? 하고 싶은 대통령이 정책들을 하고 싶은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당시 어떤 중요한 정책들은 언론이나 그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과정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렇게 돌출적으로 나오면서 심지어는 이제 장관이 바뀌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근데 저런 식으로 그 돌출적인 정책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건 지금 민생 토론회의 이제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 업무 보고하고 박순애 장관이 경질을 했던 그 업무 보고하고 지금 민생 토론회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않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뭔가 이게 실제 공약으로부터 이 정책이 나오기까지를 어떤 방식으로 과정을 거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공약의 체계에 따라서 체계적인 이제 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네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를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한 거라면 그때 뭐 상대편 후보 비판도 했을 거고 국민들한테 설명도 했을 거고 방어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수기가 됐다고 보고 집권하면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걸 시작한다. 요거는 말이 되지만 네.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새로운 거 해야 되겠어. 그래서 수도 시작하는 있습니다. 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때는 때도- 갑자기 이렇게 업무 보고 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업무 민생 보고- 토론회 때 예. 갑자기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네, 그 나름의 그 준비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고 지금 민생 토론회가 사실 선거를 앞두고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정책을 그 이렇게 한 줄 공약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대통령 혹은 그 대통령실의 중요 책임자가 나서서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그런 정책 그 취지에 맞는 정책이 무엇이다라는 국민들과 함께 얘기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계속 선거하고 관련지어서 민생 토론회 설명을 하셨는데 선거하고는 관련 없고 연중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하나 살펴볼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과연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이 민생 토론회의 그 내용과 형식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식의 특히 지역을 돌아다니는 형식의 민생 토론회를 과연 지속할 것인가? 네. 지속하지 않는다면은 방금 얘기한 취지에 맞지 이미 본인들이 이제 그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민생 토론회를 지역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약속해주는 형식의 토론회가 과연 그 지금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정책적인 논의와 공론화와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이제 부산에서 한 그 정책 토론 민생 토론회의 내용을 보면은 그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뒤이은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발언의 그 순서를 보면요. 첫 번째 어떤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예상 가능합니다. 뭐 아주 힘들어요. 뭐 이렇게 첫 우리 번째, 지역에 뭐 가덕도 신공항 그 대통령이 이전에도 여러 번 약속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네. 북한 신항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에 대해서 그 이미 약속했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그 사직구장
사직구장, 야구장, 부산 사직구장. 예, 사직구장 그 개발에서 어떻게 할지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 그러니까 전남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광주 영암 고속도로를 그 일종 한국형 아우토반이라고 해서 시속 200km 이상 가는 그 고속도로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계획들을 대통령의 입 혹은 장관의 입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그 뭐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업비가 2조 6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통령 혹은 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좀 받아보고 싶은 거고요. 뭐 기존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선거 유세 과정이나 아니면 정부의 공약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제 각 지자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또 여러 이제 그 지역의 여러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앙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형태의 민생 토론회라는 거죠. 이제 그런 토론회에서 예를 들어서 가덕도 신공항 질문 받았잖아요.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정된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럴 것 대부분의 같은데. 장관들과 실무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래도 이제 몇몇 정치적 감각이 있는 장관들은 조금 더 그 이제 확실한 답변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미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에는 활시를 떠난 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활을 쐈습니다. 문학적인. 예, 그리고 이미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이미 활시를 떠난 활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확실한 그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가 지금 한국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의 개선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되느냐, 예,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런 토론회를 그 지금 11회부터는 그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잖아요. 또 20회는 너무 여태까지는 영남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서 20회 최초로 이제 전남 지역에서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했던 내용들이 대다수 이제 이런 대동소이한 내용들이고, 물론 앞에 전반부 민생 토론회 중에서 민감한 문제를 다룬 토론회가 없진 않습니다. 딱 두 번. 예상 가능한 정책이에요, 이것도. 이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에 대한 민생 토론회가 제가 그나마 평가할 때 유의미한 민생 토론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정부가 진짜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3대 개혁이라고 했잖아요. 연금 개혁, 그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그리고 지금 양극화, 격차, 대통령이 저출생. 하겠다고 밝힌 3대 개혁이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 토론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습니다. 복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역 다니면서 얘기한 것 중에 그린벨트 해제하고 이런 얘기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 놔주겠다, 공항 빨리 지어주겠다, 그린벨트 풀어주겠다, 이런 게 다 지역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미 되고 있는 일인데 가서 확인을 한번 해준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근데 저는 또 생각나는 게, 그럼 지역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확인받는 의미는 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생 토론. 그런 의미에서 민생 토론이 의미 없다라고 표만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늘 수건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수건 개발 사업은 늘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계획보다는 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보통 그렇죠. 예. 인프라 사업이니까. 예, 인프라 사업이 더 걸렸고요. 그리고 항상 그 주된 관건은 중앙 정부의 국비 확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잘 되지 않았고 계획보다는 더 시간이 5년, 10년 지체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형식이 뭐 의미가 아예 없다라고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필이면 그런 뭐 정확하게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늘 이런 것들이 그 지연돼 왔지만 이번에는 지연하지 않게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냥 하겠다라는 걸 다시 반복하는 내용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 것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하는 것은 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 총선 지나면 또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렇죠. 이기지 못하면
근데 예산이나 이런 실행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은 그런 걱정은 좀 불식되지 않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조금 비판을 의식했는지 그 이전에 민생토론회 자료에서는 예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예를 들어서 그 청년 정책에 대한 민생토론회가 한 16차인가 17차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민생토론회 때는 갑자기 그때 청년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뭐 이거 공약에도 없던 내용입니다. 그 갑자기 국가장학금을 지금 100만 명에게 주고 있는 걸 150만 명으로 확대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00만 명에게 주고 있는 예산이 한 4조 7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 대학생이 2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이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리면 사실 이제 소득 하위 그 계층뿐만 아니라 소득 상위 계층까지도 상당수가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상위 계층의 그 지급 금액을 달리할지,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겁니다. 달리할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금액을 그 비율적으로 150% 늘린다면은 지금 거의 5조 원에 가까우니까 7조 원이 넘게 되는 거잖아요. 예. 4조 7천억. 근데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늘리겠 150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식으로 발표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그 도저히 이게 얼마가 드는지 또 얼마가 드는지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추산하기에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장학금 평균 금액하고 똑같이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면 50% 증가하는 거니까 한 2조 5천억 원 가까이가 드는데, 사실 이게 감세도 하고 예산은 다 지출 줄이겠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되는 지금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들을 민주당에서는 추산하기로는 950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예.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대통령의 발언이 그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뭐 제가 추산해도 500조 원에서 2,000조까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냐인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판을 의식했는지 그 최근에 그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지금 하나의 표를 이제 제가 가져오기도 했는데 요 금액도 사실 그 정확하게 저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아까 장학금만 해도 그렇게 이제 금액을 얼마 줄지 모르는 거니까요. 네. 예. 그 세부적인 정책이 나와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판을 의식했는지 전남 민생토론회, 가장 최근의 민생토론회에서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 근데 그거는 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참고 자료를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만 봐도요, 지금 전남에서 약속한 게 아까 이제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완도 광진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광양양 개발, 남북고 광역관광 개발, 뭐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이거 다 합치면은 제가 어림잡아도 7조 원 넘거든요. 예. 이런 식의 행사를 20차례 열고 있으니까. 다 국비예요? 민자 사업은 없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국비를 최소화하고 민자 사업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내놓은 뭐 고속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또 민자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건 또 다른 사업 설계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오히려 네. 시간을 더 늦출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203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이제 바로 어저께 이제 민생토론에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성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네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참고할 만한 사례가 국내에 없진 않아요. 어떤 게 있죠? 그 박근혜 정부가 그래도 의외로 괜찮은 제도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그 2012년도 총선에서 최초로 그뭐 역대 정부나 이제 정당 중에서 최초로 공약 가계부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예. 공약 2012년 총선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그 당시 예. 한나라당 맞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딱 바꿨을 새누리당. 때입니다. 네네. 예, 공약 가계부라는 거를 처음으로 이제 총선 공약에서 제시를 했고요. 한마디로
공약의 재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이은 2012년도 총 대선에서도 공약 가계부를 제시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토론회를 열지는 못하죠. 네. 예, 그래서 공약가 이거 구체적으로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재원이 또 얼마 드는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설계 없는 정책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제도들은 좀 같은 보수 정부로서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아니 마지막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민생 토론회는 원래 공약으로부터 실행까지를 쭉 내려가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시민들과 토론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민생 토론회는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표한 정책들이 구체성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실행 여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윤 대표님께서 요 공약 파기에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민생 토론회를 한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 좋겠어요? 일단 그 이미 섭외된 사람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하지 말고요. 그 이렇게 자유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 참석자들 중에서도 미리 섭외된 사람들만 오지 말고 예, 좀 선착순이라도 그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받고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 못 들어가거든요. 네. 비공개. 그러니까 공개 비공개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유튜브 생중계되기 때문에 공개라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기자가 들어가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질문할 수는 없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언론의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민생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 과제들은 다 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금융 쪽에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을 그 위해서 뭐 증시를 부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저출생 정책이니 뭐 연금 개혁이니 아니면은 지금 약자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이니 다양한 뭐 우리나라의 여러 그 구조적인 문제들 뭐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할 것이니 뭐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중에 그 몇 개를 골라가지고 그 정말 진정성 있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아이디어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뭐 정부 정책으로 좀 한계가 있는 토론이긴 하지만 그 육아휴직과 그리고 육아기 유연 근로에 대한 민생 토론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토론회 열면 그 한국 사회에서 정말 육아기 육아휴직과 유연 근로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론 현직자들이 아니라 퇴직자들이 많이 증언을 해줄 텐데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진심으로 경청을 하고 그거 문제 있다. 정말 그 어느 기업이냐? 정말 정부가 나서서 엄단하게 정부가 그거 잘하잖아요. 제가 이번 정부가 잘하는 특기를 잘 활용해서 그런 기업들을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정부가 정말 챙기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생생한 목사들이 막 그 자리에서 터져 나온다면은 아마 육아휴직 문화가 좀 정착되고 육아기에 이제 유연 근로가 확대되는 정부가 인센티브 주는 걸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거는 기업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의 의지가 생기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한번 만드는데 한번 기여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육아 아빠로서 굉장히 열정을 담아서 제안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문제점을 짚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문제점만 짚은 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정책을 실행하는 프로세스가 공약으로부터 업무 보고까지 쭉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결과적으로 부처에서 실행하게 된다는 그런 프로세스도 알게 됐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